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뉴스 실시간 검색어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방북예술단 평양 공연에서 두 번째 공연까지 마치고 오늘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예술단이 말이죠. 음악 감독을 맡은 윤상 씨, 북측에서 믿기지 않을 만큼 감동적이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재팬 패싱. 작년엔 코리아 패싱을 걱정했는데요. 최근 남한이 주도한 가운데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이어지면서 재팬 패싱, 즉 일본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자 일본의 고노 외무상이 다음 주 방한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호날두. 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사상 첫 12연속 골! 영국 BBC 방송은 축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멋진 골이 터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거 라디오라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말이죠.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한 골 넣으셔야죠. 예,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 텐데요. 우리 PD께서 이 노래를 골랐다고 해서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관련한 기사가 났나 봤는데 없더라고요. 종석, 줄임말로 JS지요. 전혀 무관한 노래입니다. 분위기 때문에 고른 노래 JS의 종로에서. 김용민의 정치쇼 일부. 네, 돈돈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평양 공연을 마치고 우리 예술단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새벽 3시 40분경 네.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네, 정말 문화가 네. 정치와 이념, 체제 그 위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저희는 사진으로만 봤잖아요. 아직 예. 뭐 그리고 아주 단편적인 동영상, 인터넷에 공개된 동영상만 이렇게 봤는데 네. 정말 그것만 봐도 이제 금방이라도 통일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이렇게 좀 확 느껴지긴 했었어요. 예. 문화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예. 뭐 그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스타들은 뭐 이제 그냥 스타가 아니라 슈퍼스타로 네. 딱 자리를 굳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 이제 이번에 북한으로 가셨던 이제 가수분들은 네. 뭐 남한과 북한에 모두 팬이 있는 네, 그런 그렇죠. 번호도 이제 우뚝 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남도 사랑하고 북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여러 뭐 기재들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북 우리 국민과 주민 사이에 그런 서로 갈등과 불신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 뭐 손을 잡고 그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걸 보니까 예. 마음이 좀 찡하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평양의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합동 공연이 있었는데 예. 이 체육관이 1만 2천석 규모라고 해요. 근데 이 체육관이 가득 채워질 정도로 야, 많은 분들이 12,000석이요? 오셨습니다. 네네.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국내에 있나요?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요. 잠실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이야 그렇지만 체육관. 예. 그렇죠. 체육관 뭐 실내 체육관이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면 엄청난 규모긴 하죠. 예.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뜨거운 환호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네, 정말 가장 뭐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아직 공연 전체를 본 건 아니지만요. 예. 뭐 이선희 씨가 그 지난 2월에 그 남한 공연에서 그 제2에게를 불렀던 북한 가수 김옥주 씨하고 손을 잡고 같이 이제 제2에게를 부르는 모습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예, 인상 깊었다. 네. 마치 다 본 것처럼 말씀하셔서 실감이 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정상근 브리핑의 네. 핵심이에요. 생생한 정보를 전혀 안 봤으면서. 예. 내일 뭐 국내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 네. 내일 보면은 더더욱 생생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것도 능력입니다. 네. 우리가 뭐 비웃을 이유가 없어요. 예. 네. 왜냐면 제가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영상으로 본 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네. 그래, 딴 거 봤으면 또 딴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인 알리 씨가 이 북한 가수분들과 함께 한 소절씩 주고받으면서 노래를 했는데 네, 그 부분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인상이 깊은 장면 알겠습니다. 보는 족족 다 인상이 깊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계속 이제 공연이 이어졌으면 계속 인상이 깊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내일 또 방영될
위대한 또 남과 북의 네. 해후 여러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는 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 윤상 감독이 기자들에게 뒷얘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예, 예. 이 도종환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가수들과 만나서 이제 악수하고 사진을 같이 찍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예정된 게 아니라 이 공연 도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수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고 예.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네,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전혀 예상 그 잡혔던 스케줄이 아니었다. 네, 이 미리 말씀이죠? 잡혔던 스케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가을이 왔다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 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고 예. 또 이 김정은 위원장이 공연을 보면서 이 백지영 씨가 노래를 열창을 한다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도 했다고 하고 예. 이 YB가 편곡을 한 이 심수봉 씨 노래죠. 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아. 네, 이 노래의 편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다. 네, 이렇게 재미있게 들었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사정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북한의 모습이 굉장히 좀 정형화된 모습이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예. 네, 이번에 좀 교류가 좀 있으면서 좀 그런 고정관념이 좀 깨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네. 예. 자, 그래요. 조선중앙TV가 장비를 제공하고 MBC가 촬영과 기술, 이 프로그램 제작과 편집을 맡았다고 하는데 네. 네, 바로 내일 오후에 SBS가 남북 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 공연 봄이 온다를 2시간에 걸쳐서 방송한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고 SBS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딴 데도 하는데 기왕이면 SBS TV로 봐주시는 네. 게 좋겠다. 한참 고민했어요. 딴 데도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그냥 SBS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2013년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그 혼외자를 사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이 국가정보원 댓글 대선 개입 의혹을 그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에게 맡겨서 적극 지원을 했는데 이후에 2013년 9월 6일에 이 조선일보에서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 네, 말씀 중에 송갑니다만 제가 예, 예. 물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네, 물을 되게 하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제작진이 이 생수통형 네. 이게 뭐죠? 그 뭐라고 하죠? 이걸 정수기에 꽂아 넣는 물통 예, 그렇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모양으로 만드셔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네. 이 장면도 되게 감명이 깊네요. 인상적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정상근 기자한테 보였으니 노출됐으니 인상적일 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시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2013년 9월 6일에 조선일보에서 최동욱 전 총장의 이 혼외자 논란을 제기를 하면서 결국 낙마를 했죠. 예. 이후에 이제 버티던 이 윤석열 수사팀도 결국 윤석열 팀장은 징계를 받고 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 직무 과정에 내연녀가 끼어든 정황이 없는데, 근데 단순한 사생활만으로 이렇게 낙마시킬 수 있냐라는 것이었고, 이 두 번째가 바로 그럼 대체 이 개인 정보는 어디서 난 거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예, 예. 그때도 국가정보원이 의심이 됐었어요. 이 당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예. 이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과 그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곽상도 수석이 최동욱 총장은 내가 날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강효상, 곽상도 지금 그 두 분은 뭐 하고 있습니까? 두 분 다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입니다. 됐어요. 네. 예. 네, 곽상도 전 수석은 뭐 지역구를 통해서 당선이 됐고 네. 강효상 전 편집국장은 비례대표를 예. 받아서 그 공천이 돼서 당선이 됐죠. 보도 수상한 최동욱 보도 네.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곽상도, 강효상 이 두 분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곽상도 전 수석이 이 서천호 국정원 2차장에게 예. 이 최동욱 전 총장의 사생활 자료를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된 강효상 전 편집국장은 2016년에 예. 미디어오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최동욱 혼외자 문제에 대해서 곽상도 수석과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보도가 조선일보 취재팀이 구해온 정보로 쓴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당시 조선일보 사보를 보면 네. 이 최동욱 특별 취재팀은 강효상 국장이 그 고비고비마다 굵직한 정보를 네, 줬다 이렇게 공을 돌리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좀 이상하죠. 예. 강효상 의원은 당시에 이제 취재팀이 가져온 자료로 취재팀에서 이제 취재를 한 거다라고 한 거고 예. 특별 취재팀은 강효상 전 국장이 굵직한 자료를 줬다.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네요. 네, 예. 이렇게 서로 이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예, 그렇습니다. 일 수도 본인이 다 있죠. 공로를 가질 수 있었는데 네네. 우리 윗분들 덕에 혹은 우리 그 후배들이 네. 열심히 취재해서 이렇게 보도한 것이라고 서로 이렇게 공헌을 떠넘기는 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를 떠넘기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가요? 근데 아직 뭐 수사가 더 진행이 돼야겠지만. 예.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늘자 실렸는데 네. 이 검찰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2013년 당시에 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수집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이런 진술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국정원 개입이 사실이었군요. 그렇죠. 이때 이게 예전에 이 국정원 직원이 이 최동욱 전 총장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불법 조회하다가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왜 불법으로 최동욱 총장이 사생활을 조회를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국정원 직원이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화장실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화장실 안에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서 뭐 A 초등학교 그 채모군이 검찰총장 혼외자라며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듣고 뭐 조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죠. 뭐 어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남의 이야기를 엿들다가 이거 한번 궁금해져서 호기심에. 네. 그러니까 요거는 국가정보원의 그 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네, 그렇죠. 예. 그 드라마 보면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엿듣는 뒷담화 같은 얘기들이 쭉 나오면은 그 엿듣는 장면들이 있는데 뭐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서천호 2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 국정원장에게 보고될 정도로 이게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검찰이 말이죠. 뭐 잘못된 게 있어서 수사를 하는데 그 검찰의 수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보기관이 이 검찰총장 뒷조사를 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뭐 이렇게 불법으로 뭐 내국인에 대해서 사찰을 한 것 자체가 국정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불법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불법으로 조회하다가 이제 걸렸고 거기서 이제 화장실 해명이 나온 건데. 근데 검찰은 이 서천호 2차장의 증언을 받고 그다음에 이 국정원의 사찰 결과를 서천호 2차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런 걸 국민들이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한 건지 싶어요. 네, 그러게요. 하여튼 예전에는 이렇게 뭐 그 수사도 유야무야 넘어갔었고 하여튼 뭐 여러 의혹들이 뭐 조사가 될 듯 안 될 듯 하다가 결국 다 안 됐는데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조사 안 했다고 넘겨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청와대로 그 자료가 넘어갔고 청와대에서 조선일보에 그 자료가 넘어온 거면은 이거는 조금 더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조선일보가 청와대로부터 그런 불법한 정보를 받아서 보도했다면은 이 청원 유착의 또 다른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청와대가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수집을 해서 제보를 한 게 아니라 불법으로 자료를 빼와서 이거를 전달을 했고 그걸 이제 그 조선일보가 감추고 이거를 보도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요. 당시 청와대 인사는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강효상 현 자유한국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뭐 입장을 듣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뭐 말을 이제 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 어쨌건 두 분 다 부인을 했어요. 당시엔 서로 뭐 최동욱 전 총장과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밑에 후배들이 열심히 뛰어서 찾아낸 그런 특종이었다 그러는데 그 후배들은 무슨 수로 남의 사생활 정보를 얻어내는지 또 후배들한테 물어보니 후배들은 선배들의 고공전덕이었다. 뭐 고비고비마다 굵직한 정보를 줬다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건지 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지난해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2명과 수간호사 등 의료진 3명이 오늘 새벽 구속이 됐습니다.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총 4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6년차 간호사를 뺀 나머지 3명이 구속이 된 것이죠. 이 국가수와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이 지난해 국민들을 좀 상당히 충격에 빠뜨렸던 네.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은 이 사망 전날 맞은 영양주사제의 균 오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나왔는데 예, 예. 이 아기들에게 맞힐 영양제를 주사기에 나눠 담는 과정에서 균에 오염됐을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이거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과실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그러니까 이제 네. 말하자면은 고의적인 네. 책임 방기가 아니겠는가. 네, 업무상 과실치사로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렇게 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뭐 계속 이제 이른바 일종의 좀 굉장히 안 좋은 관습인 거죠. 뭐 예, 예. 주사기를 뭐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뭐 상온에 두거나 뭐 떨어진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진짜 고의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네. 뭐 고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어린이들을 어떻게 뭐 살해할 위해할 의도했던 거는 의도라는 차원이 아니겠지만 아니라 이 사고가 나건 말건 뭐 나는 책임을 안 하겠다. 책임을 안 지겠다. 네. 뭐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네.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좀 굉장한 무책임 속에서 일이 네. 좀 진행이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인 이 조수진 교수 등에게 예.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예. 참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아프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일벌백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상규명 후에. 그렇습니다. 네. 자, 문민님, 정상근 기자님 방송사에서 직접 뵀는데 카리스마 넘치고 멋지시더라고요라고 하셨는데 아 제가요? 딴 분을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닐 겁니다. 예. SBS의 정상근 기자가 또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아 정말요? 예. 네. 농담이었고. 예. 제가 살찌고 안경 썼다고 다 저는 아닙니다. 혹시 나를 보고. 자, 정강욱님 정치 시사를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 들려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셨고 7423번 쓰시는 분 들으셨나요? 앞서서 이수경의 러브 FM에서 저를 통통한 용한 말이라고. 네. 예. 하여간 우리 이수경 씨하고는 제가 방송을 굉장히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예전에 파워 FM에서 같이 그렇죠. 방송을 하셨었죠. 제 기억엔 2004년부터 같이 했었었는데. 네. 예. 자 이렇게 내부간의 친목이 동독합니다. 저희가. 예. 자 2부 3변 시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2부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방송이 KNN 부산의 KNN 라디오로도 방송되는데 이 방송이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편성을 합니다. KNN 라디오도 러브 FM이 있고 파워 FM이 있는데 파워 FM은 롯데 경기를 다 중계합니다. 그리고 러브 FM은 NC 야구 중계를 다 합니다. 부산 경남. 예, 그렇습니다. 좋은. 뭐 SBS는 그렇게 뭐 라디오를 야구 중계를 열심히 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KN은 재밌는 편성을 하고 있어요. 라디오에서요? 라디오에서. 요새 라디오에서 야구 중계 많이 안 하는데 사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DMB들이 있어. 네. 아니 아직 거기 소개도 안 했어요. 그렇구나. 그 부산 경남 지역의 야구 중계 방송이 네. 그 뭐죠 이렇게 뭐 팟캐스트나 하는데 편파 방송이군요. 편파 방송. 뭐, 예. 그 저 창원에 좀 있었잖아요. 예. 그 들으면 예. 거의 한일전이죠. 예. 그러니까 한일전. 저는 뭐 저기 롯데를 응원하지 않고 NC는 응원을 해봤었는데 예. 근데 진짜 그냥 별로 큰 이해관계 없거나 응원을 하지 않아도 네. 방송을 들으면 예. 내가 응원을 하지 않으면 역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일전이라니까요. 한일전. 예, 그래요. 야구 광이신 우리 세 분의 법조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저 김태현 변호사님 어서 예,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네,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네 명 중에 2명은 두산 팬, 2명은 LG 팬. 예. 백성문 변호사님하고 저는 LG 팬이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과 이정열 판사님은 두산 곰팬. 네. 예, 어제 그 LG하고 두산이 어디서 붙었습니까? 잠실에서. 예. 잠실에서밖에 안 합니다. LG랑 두산이랑 하면. 아니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NC하고 롯데가 붙었는데 네. 그러면 러브 FM도 중계하고 파워 FM도 중계하나요? KNN은? 각각 편파 방송을 하는 각각 거죠. 편파 방송. 각각 편파 방송. 그래요. 어차피 저기
그 앵커와 해설자가 다르시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예. 자, 어제 그 두산이 5대4로 이겼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아 들어오자마자 자꾸 김태현 변호사 야구 얘기해가지고 제가 입을 막고 싶었는데 저 어제 졌으면 오늘 결방 안 올라고 그랬어요. 안 오려고 하셨어요. 아이고. 저희는 원래 예. 옛날부터 이제 LG 두산 경기를 하면 네. 한쪽이 지잖아요. 뭐 예, 이게 예, 예. 무승부 아니면 지는 거니까 예. 지면 전화를 끕니다. 계속 전화해서 놀려요. 예. 그래서 그냥 피곤하면 바로 전화를 꺼버려요. 그냥 바로 예, 경기 예. 결과를 보고. 예. 아 그래도 옛날에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야구팀 네. 그 해태와 쌍방울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뭐 그 큰 집이 이겨도 뭐 같이 박수치고 작은 집이 이겨도 박수치고 그런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근데 팬들은 안 그래요. 아 팬들은 안 팬들은 안 그래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 정말 좋아하면 예. 옆집이어도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아, 알겠습니다. 아유 참. 두산과 LG가 옆집은 아니죠? 냉정하게 한지붕 두 가족이라고 보통 하죠. 한지붕 두 가족. 예. 아 잠실에 그 두 팀이 네, 그렇죠. 홈그라운드. 그리고 고척돔이 이제 넥센이스고요. 아 알겠습니다. 예. 3변 시대가 야구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뭐 야구 중계를 해도 괜찮습니다. 예, 3구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다시 법조인 세 분과 함께 법조인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정치 사회 법조 뉴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선고, 네. 1심 선고, 네. 텔레비전 생중계가 됐는데 네. 내일 모레 2시 10분 네. 대략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어이구, 그걸 네. 다 읽어야죠. 혐의가 너무 많아요. 아니, 저번에 뭐 이재용 부회장 선고나 네, 뭐 최순실 선고 시간 생각해 보시면 네. 대략 비슷하거나 좀 더 길 가능성이 많죠. 중계 방송을 의식해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때처럼 줄였죠, 한 그거는. 20분 정도로 줄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 읽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예. 다 읽는 게 그리고 맞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다른 그 선고는 한 번도 지금까지 중계 안 했었잖아요. 예. 작년 7월에 대법원 규칙 바뀌고 나서 뭐하러 바꿨냐? 왜 아무것도 중계를 안 하냐? 그랬는데 첫 중계죠. 예. 그리고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싫다고 또 저희 구치소 안에서 친히 또 이렇게 그 내용까지 써서 보냈는데 네. 원래는 이제 피고인이 반대를 하면은 중계를 안 하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근데 예. 이제 그게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인정하는 건데 지금까지 반대하니까 다 안 했었는데 이번 건은 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네. 피고인이 돼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무슨 혐의로 대통령이 기소가 됐는지 예. 그리고 뭐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예.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번에 중계를 허용한 거죠. 이재용 부회장 선고가 나왔을 때 이렇게 솜방망이 이 판결을 내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중계 방송을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재판을 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은 중형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네. 중형은 뭐 선고 중계 안 해도 예고가 돼요. 왜냐면 왜냐면 다른 네. 거 몰라도 사실은 긴장감은 좀 떨어져. 왜냐면 이게 네. 생중계할 때는 네.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예. 탄핵 될까 말까? 예. 뭐 유죄 나올까?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선고는 네. 긴장감은 없어요. 왜냐면 재판부 갔습니다. 최순실 씨하고 예. 22부 예, 김세영 부장판사. 예. 혐의도 중요한 건 다 겹치죠. 뇌물 겹치죠. 직권남용 겹치죠. 예. 좀 곁다리 빼놓고 중요한 건 다 겹친다고요. 네. 그런데 13개 겹치죠. 13개. 예, 뇌물을 뭐 최순실은 유죄인데 박 전 대통령 무죄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같은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은 이미 다 예상이 된 거고 네. 중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기준은 최순실 씨 기준이에요. 예. 20년 나왔잖아요. 예. 맞죠? 20년이죠. 20년. 20년 위인가 아래냐는 건데 32가지 설이에요. 일설. 뇌물은 받은 사람이 중범죄자다. 예. 최순실 씨는 돈을 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 안 받았다. 제일 중요한 게 뇌물이니까. 예. 그러니까 20년보다 떨어질 것이다가 예. 1설. 예. 2설. 뭔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박 전 대통령 다 오케이를 하고 뒤에서 이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최순실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공범인데. 또 박근혜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라고 네. 하는데.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없으면 뇌물이고 직권 다 불가능한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주범이가 더 세야 돼라는 게 이설인데 네. 저는 이설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때 김수현 부장판사가 최순실 씨 양형 이유 읽을 때 보니까 예.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종 책임자의 어떤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 보면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최순실이 죄 아무리 뭐 최순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사가 이번 판사라는 똑같아요, 얘기죠? 재판부가. 짜잔.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하나는 우리가 하나만 더 예언을 하나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더 하시죠. 1시간 반 얘기했었죠. 예. 저는 2시간 반, 3시간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 최순실 씨 선고할 때 예. 제가 여기 SBS 4층에 주영진의 뉴스병에서 생방송을 했거든요. 예. 그때 처음에 저랑 생방 들어가서 주영진 앵커랑 저랑 1시간 좀 넘으면 나오지 않겠어요? 이러고 들어갔는데 네. 2시간 넘어서 나왔어요. 제가 스튜디오. 최순실이. 네, 제 기억에 거의 2시간 넘어서까지 선고를 했어요. 어.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조금 더 많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합니다. 예. 생방송 다 불러놓고 뭐 짧게 하고 하겠습니까? 예. 다 읽겠죠. 예.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시간, 2시간 반. 예. 저는 길게 보면 3시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자, 이정렬 판사님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방송을 위해서라면 또 다른 견해를 지난번에 손해 보셨는데. 예. 아니 뭐 저는 방송을 위해서 한 번 바치기로 했기 때문에 예. 김세현 변호사님 말씀에 좀 동감이에요. 2시간 반이나. 더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 그뭐 변호사님께서 뭐 다른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최순실 씨 판결문이 500쪽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읽는 건 아니고 예. 네, 여러 가지 간출이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선고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유죄라고 생각한다 내지는 무죄라고 생각한다. 유죄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죄라고 생각한다. 또 무죄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거를 혐의마다 다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뭐가 하나 걸려 있냐면 첫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도 똑같이 종범실록의 증거 능력이 또 지금 문제가 돼 있고 시비거리가 돼 있거든요. 예. 그것이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에 관한 판단을 해야 될 거고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또 공소권 남용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송 조건에 관한 얘기도 해야 될 거고요. 예. 무엇보다 관심이 있는 거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그건 이제 분명히 무죄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최순실 씨 때하고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게 또 왜 무죄인지 이거는 예전처럼 똑같이 승계 작업도 없었고 인식도 못했고 하는 예. 얘기를 순차적으로 다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예.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지금 국정원 특활비 부분 있고 그다음에 특활비는 다른 재판으로. 맞다. 네. 죄송합니다. 저기 블랙리스트 있고요. 하기 때문에 좀 더 혐의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 무죄 이야기를 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2시간 반이면은 2시간 반 내내 판사님 거예요. 얼굴만 비춰야 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죠. 갈 데는 없죠. 그게요. 이제 우리가 만약 방송사 카메라가 그리고 하나 네. 삼성 이재용 뇌물은 다 무죄는 아니고 용역대가 그러니까 36 일부만 이제 무죄 일부 무죄 네. 저기 말도 유죄가 나왔죠. 말은 김세현 유죄. 전 부장판사는 이제 그 유죄 쪽으로 본 거고 70억대 그렇죠. 유죄 나왔죠. 예,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승계 작업이 없었다는 네, 거였으니까. 그건 그렇죠. 예. 그는 최순실 때도 승계자가 없었던 거는 이제 예. 있었고. 근데 이게 중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사 카메라 들어와라고 하면요. 네. 어마어마한 카메라 워킹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딱 가서 이제 뭐 재판장도 찍었다가 검사도 찍었다가 방청객도 찍었다가 예. 온 거가 다 찍을 건데 그렇지. 법원에서 그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원 카메라로 찍어서 그 화면을 송출하겠다는 외부로 거죠. 송출하겠다는 거죠. 야. 방송사는 그걸 받아서 생방으로 트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런 카메라가 그런 혼란하고 카메라 워킹을 할 수는 없을 거고 아마 맨 뒷자리 대법정이나 맨 뒤에 서서 네. 재판부만 잡을 거예요 원샷으로. 아이고 세상에. 카메라 가지고 예. 한 잡고 검찰 쪽이랑 이제 피고인 쪽을 좀 비춰주긴 할 건데 그래도 뭐 현란한 카메라 워킹이 안 되는 거죠. 주로 이제 김수현 부장판사만 거의 붙잡고 읽는 것만 보신다고 하면 될 거예요 아마. 김수영 부장판사가 뭐 현안한 또 무슨 액션을 취할 뿐도 아니고. 그렇죠. 열고 그냥 계속 읽기만 하는 거기서 거죠. 액션 시험 더 이상하죠. 예, 그 뭐 그냥 원고만 보고 읽을 텐데 네. 그 장면을 2시간 반 동안. 그렇죠. 방송을 조금 네.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거의 99.9% 안 나오겠죠 이번에도. 예. 벌써 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많은데 예. 만약에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박 전 대통령 얼굴은 아마 안 비출 겁니다. 안 비치죠. 네, 예. 그거는 이제 뭐 피고인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방송사 카메라가 들어가면은 거기를 더 많이 비추겠죠. 그렇죠. 이게 소리만 듣고 이쪽을 봐야 되니까. 예. 판사 쭉 가다가 카메라 2 스탠바이 큐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탁 넘어가고 카메라 여러 개 돌릴 텐데. 예. 그리고 이제 이 선고를 들으실 때
저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직접 들으시면 초반에 이게 뭐지? 이상하네 이거 무죄야? 뭐 이렇게 느끼실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때 탄핵 때도 앞에 탄핵소리 안 되는 것부터 쫙 읽잖아요. 예. 야, 큰일 났다 탄핵 안 되나 보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네. 원래 처음에 안 좋은 게 나오면 뒤에가 셉니다. 처음에 센 게 나오면 뒤에가 안 좋고 또 뒤에가 좀 약하고 보통.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무죄 관련된 부분을 먼저 쭉 남아하고 뒤에 센 게 나오고 양형 이유가 나오고 할 거니까 초반에 이게 왜 이러지? 왜 이상하게 가는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미리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법적으로 좀 보충해 드리자면 그 법정에서 촬영이나 중계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대법원 규칙이 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4조 2항에 보면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 한해서 촬영을 하게 돼 있어요. 아예 원칙을 그렇게 박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이 촬영 등을 허가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동의 없어도 허가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두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뭐냐면 아까 설령 박근혜 피고인이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피고인을 비출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법에는 뭐라고 되냐면 박근혜 피고인을 만약에 촬영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재판장 등 뒤에서 해야 되거든요. 촬영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단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실황 중계가 되는데 장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방송사마다 경쟁은 그거일 거예요. 자막 싸움. 그렇죠. 재판장이 하는 얘기들 즉각 받아서 자막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제 시청자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잘 할 것이냐. 그 싸움. 아마 자막 올릴 때 법조인들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도 좀 드네요. 이 법률로는 개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징역 확정되면 바로 교도소로 이감됩니까라고 최동식님 말씀하셨는데 1심에서 아닙니다. 1심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최종 만약에 항소를 안 해서 이제 확정이 되면 진짜 말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제 교도소 가겠지만 당연히 항소를 할 거고요. 서울구치소에서 쭉 수감 생활하는 분도 있던데요. 그거는 단기 자유요. 예를 들면 길게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징역 한 2년 받았는데 1년 정도 미결구금으로 살았어요. 나머지가 1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감 절차 복잡하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구치소에 남겨두는 경우도 있는데 구치소에 원칙적으로 이제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장기형이 나올 거라고 가정을 하면 이감이죠. 그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요. 구치소하고 교도소하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감옥이죠, 둘 다. 근데 구치소는 미결수가 들어가는 데가 구치소고 교도소는 기결수가 들어가는데 이 미결과 기결이 뭐냐면 판결이 확정되면 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1심 판결이 선고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미결 상태인 거죠.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도 확정이 되면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더 이상 있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거기 구치소니까 미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결이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로 가야죠. 그렇다면 먼 곳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두 대통령 다 뭐 장기형이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20년 이하로 저도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25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짜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예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측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정산부터 얘기했습니다. 정산 지난주. 이정열 판사님이 굉장히 좀 이 헛스윙을 날린 그런 양상이 됐어요. 저는 방송을 위해서. 그래요. 지난주에 뭘 걸었었죠? 우리가 안희정 지사 영장 발부된다 안 된다. 그렇죠. 우리 백성문 김태현 변호사님은 안 된다. 발부 안 된다. 그런데 이정열 판사님은 마이크 꺼졌을 때는 안 된다고 하더니 마이크 키니까 갑자기 되는 걸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근데 별로 재미도 없었다는. 자, 오늘은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몇 년형? 25년. 25년. 먼저 백성문 변호사님 25년 25년형. 자, 김태현 변호사님. 이건 사실 재미가 없는데 박 전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최순실씨가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럼 25년이요 저도. 근데 이제 이미 다 나온 거긴 하지만은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전부 무죄 이렇게 할까요? 그것도 좀 근거가 있어야 뭘. 진짜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씨가 이미 나와 있어가지고 결과가 거의 그러니까 틀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맞출 땐 재밌을 거예요. 그때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근데 지금은 뭐 다 나와 있는 거죠.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저 25년이요. 두 분 다 25년형으로. 이정열 판사님. 좀 다르게 할까요?
25년 6개월. 25년 6개월 알겠습니다. 예. 저는 22년 6개월. 22년 6개월. 약간 뭔가 좀 있어 보이네요. 아니 저기 근거 없어요. 저 노태우 전 대통령 1심 때 22년 6개월 받았거든요. 그래서 22년 6개월 정도 하면 저도 그게 맞을 것 근데 방송의 재미를 위해. 잘은 모르지만 그 김수영 판사, 그 최순실한테 20년형 내린 분, 이분이 돈 김세윤 어디 이름을 바꿨습니까? 김세윤. 죄송합니다. 예, 자 김세윤 판사, 네. 예, 이분은 돈 받은 사람 중에 최고 책임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중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표준실 씨가 20년인데 좀 올려서 이제 25년, 그러니까 25년 6개월, 22년 6개월 그렇게 22년 6개월은 좀 약하지 않습니까?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1년 더 쓰시죠. 23년. 근데 23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잘 안 돼요. 하면 20년 아니면 25년인데. 네. 근데 그때 한 2년 6개월 설레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22년 6개월이. 그래서 22년 6개월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지. 보통은 저기 뭐 두 분 변호사님들 계시지만 판결 선고할 때 그 3579 그다음 2468장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월 단위로 할 때는 4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2468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연 단위로 할 때는 1357로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중간 잘 안 해요. 25년 6개월도 없어요. 그래요? 그냥 제가 6개월 더 해본 거예요. 저 그러면은 좀 다르게 하려고. 전 피의자 대표로 30년형 하겠습니다. 그죠? 가능해요. 검찰 구형대로. 뭐 그것도 뭐 가능한. 그 지금 근데 뭐 견해에 대해서 제가 뭐 톨 달자는 게 아니라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의하면 25년 이상을 선고할 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걸 권고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무기징역형은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부담은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아마 김세윤 부장 정도 이렇게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25년 구형이었는데 20년 선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형과 선고량 사이의 관행을 좀 깬 측면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단이라면 무기징역도 사실은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고 무기징역을 하시죠. 그러면 사실 김세윤 부장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장시호도 그 김세윤 부장 재판부였거든요. 검찰에서 사실상 집행유예로 풀어주세요 했는데 올려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게 사람을 살해하거나 하는 정도가 아닌 수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긴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기징역은 조금 무리라고 보고 뭐 30년 선고할 수는 있어요. 구형대로. 근데 지금 아직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저기 그거 또 있잖아요. 그 저기 국정원 특활비. 그거도 나중에 더 해야 되니까 더할 공간을 좀 마련해놔야죠. 그런 것도 병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칩니까? 그거는 재판이 아예 달라요. 다른 재판부에서 하고 그거는 이제 뭐 어쨌건 뭐 최대 45년까지 합칠 수 있으니까 50년까지죠 최대 유기징역 그 지금 상한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합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년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만 단독으로 쳐봐야 이건 이제 지금 누범이 아니라서 45년이 이제 상한이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건 사실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항소심에서 일단 뭐 유죄가 나온다고 전제를 하고 항소가 됐을 경우에 항소심에서 구속 기한이 넉 달이거든요.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구속 기한이 넘어가게 되면 새로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이걸 병합을 시켜놓으면 운신의 폭이 좁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사건이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재판이 항소가 돼서 그 항소심에서 설령 구속 기간이 넘어가더라도 특활비 재판하는 데서 영장을 발부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또 숨은 뜻은 있어요. 사실 원래는 병합을 하는데 저번에 한번 뒤였기 때문에 영장 추가 발부 단계에서. 알겠습니다. 짧게 법원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유무죄 판단 어떻게 할지 이것도 한번 좀 전망해 주시겠습니까? 유죄 왜냐면 이것도 관련자들이 다 유죄가 나왔잖아요. 관련자들이 나왔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유죄가 나올 확률이. 근데 이 블랙리스트 재판 김기춘 실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재판할 때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고 항소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 그 유죄로 판단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관계가 완벽하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 다 박 전 대통령이 관여돼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1, 2심이 달랐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어찌 보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유일하게 조금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1751번 쓰시는 분 예측할 때가 제일 재밌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쇼 3변 시대 예측 시스템 도입한 사람이 바로 저 김용민입니다. 여기서 그 베껴갈까 봐 걱정이 돼서 특허청 등록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정열 판사님은 22년 6개월. 네. 예, 그리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은 25년 6개월.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님은 25년. 제가 다 25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맨 먼저 했어요. 그냥. 바꿀게요. 예, 어떻게? 27년 6개월로. 27년. 왜냐면 그게 맞지. 6개월 안 나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저는 30년형 했고요. 예. 자, 3변 시대 11시 넘어서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3변 시대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님이 이번에 그 LG 경기 보러 주말에 부산에 가신다고 하는데. 사직구장에 갑니다. 저는 당당하게 LG 모자 쓰고 LG 티 입고 그리고 갑니다. LG 모자 쓴 분이 뭐 사직구장에서는 거의 백성문 변호사님 혼자일 것 같은데. 그 LG 모자가 사실 그 롯데 자이언트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뭐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LG가 롯데 자이언트. 그만 나와야겠어 여기.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롯데 경기니까 이제 부산에서는 또 우리 KNN 파워 FM을 통해서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사직구장은.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롯데 좋아하시는 분들 응원 진짜 멋있거든요. 저 그거 응원 인정. 저 조용히 이제 옷만 입고 좀 조용히 하세요. 이겨야 재밌지 뭐 재밌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고릴라 게시판 보니까 말이죠. 극형에 처해야 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이고. 뭐 저도 심정은 동감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박근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중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없는 게 좀 아쉽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허성호님 문의드립니다. 모레죠? 모레? 네. 모레 선고. 예, 내일로 하시는 분이 계신데 모레 선고에 대한 형 확정은 이미 재판에서 결정해 놓은 상태인가요? 당연하죠. 이미 재판장님 마음속에는 다 있다. 결정해 놓은 거죠. 이거는. 그날 갑자기 몇 년으로 해야지 이러진 않고요. 갑자기 뭐 재판정 가는 길에 20년은 너무 약한데 한 25년으로 올릴까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재산죄라든지 판결문 다 써놓고 근데 아침에라도 합의서가 들어오면 그건 바뀔 수 있어요. 합의서가 딱 들어오면.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합의하고 이런 피해자랑 합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직전에 바뀌는 건 없죠. 이미 지금 다 결정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선거고요. 그러면 대략 판결 초고는 한 3월 한 25일 언저리쯤에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형은 다 결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세한 어떤 뭐 논리적인 체계나 문구 같은 거 이제 중간에 정리하는 단계였을 거고 오늘쯤 되면 뭐 하냐면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게 이제 보도 자료를 작성 중일 거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실제로 이제 낭독할 원고가 아마 마무리 손보는 단계고 또 한편으로는 판결문을 이제 뭐 기자단이든 외부에 배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실명을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실명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지금 뭐 실제 재판의 어떤 본래 부분은 다 4월이 되기 전에 다 끝났었어요. 그걸 다 결정하고 형량을 내부적으로 다 이제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TV 중계를 결정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미 그 엄청난 중형을 이미 마음에 계획해 놓고 TV 중계를 허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발표를 외부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지 이 판사들이 뭐 이렇게 업무 스타일도 그렇지만 업무 내용 자체가 닥쳐서 하는 건 거의 없어요. 미리 다 해요. 미리 다 해놓기 때문에 이 지금 TV 중계 여부도 발표만 이번 월요일에 했을 뿐이지 결정은 그 전에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5628번 쓰시는 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구속됩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는데 낮 2시에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지난번에는 이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됐네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자 이번에는 또 영장이 청구됐는데 왜 영장이 사실 또 청구된 저는 겁니까? 맨 처음에 제가 방송하는 도중에 이제 이게 속보 자막으로 뜨더라고요. 영장이
더 다 재청구한다고. 그래서 일단 그때 추측하기로는 김지은 씨 혐의 말고 또 다른 또 피해자 혐의도 있잖아요. 또 한 분 고소하셨고 그다음에 또 추가 피해자라고 또 얘기가 나왔던 2명이 또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다 조사해서 혐의를 좀 더 늘려서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혐의는 똑같습니다. 김지은 씨 거 하나예요. 김지은 씨 거 하나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했을까? 똑같은데. 그 보니까 저 증거인멸.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 관련해서요. 이제 김지은 씨가 쓰던 폰, 수행비서가 쓰던 폰을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데 지금 그 폰에서 유심칩도 빼고 내용을 다 삭제했다. 뭐 이런 지금 의혹이 있어요. 안희정 지사 측이. 네. 그러니까 근데 안희정 지사 측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아니 원래 수행비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전체적으로 내용이 삭제해서 가는 거고 유심칩 우리 건드린 적 없고 그건 아마 김지은 씨가 뺐겠지. 그러니까 이제 안희정 지사 측의 얘기고 또 하나는 안희정 지사의 아들이 김지은 씨에게 전화를 했었다. 그게 이제 뭔가 회유하고 증거인멸하려는 게 아니었을까. 통화를 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원래 둘이 좀 친했다고 합니다. 그게 대선 캠프에서도. 뭐 때문에 통화를 하려고 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통화는 했나요? 전화는 했는데 통화를 뭘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정도가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죄에서 위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재판부에서 구속영장 발부할 정도로 어느 정도 그래도 구속영장 발부할 수준 정도로 혐의가 입증이 됐느냐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이 입증이 안 되면 영장 발부 못 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유무죄 정도는 아니어도 최소한 영장 발부할 정도 돼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재청구 또 검찰이 하긴 했지만 저는 또 기각이 될 것 같네요. 안 되겠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 또 우리가 아까도 재대결 원하시더라고요.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김태현 변호사님. 안 나와요? 영장 안 나온다. 저는 일관성의 사나이입니다. 아니 뭐 새로운 뭔가가 증거가 있다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요. 그 이제 증거 인멸을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전에 안 봐서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누가 지웠건 간에 지운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아직 뭐 보도는 안 됐는데 추측컨대 예를 들어 지운 내용이 정말 그 두 사람 사이 은밀한 대화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이 범죄를 여부를 성립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게 지워졌다라고 하면 뭐 증거인멸의 우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업무용 휴대폰을 통해서 그거를 주고받을까요? 되게 이제 업무용 휴대폰, 개인 휴대폰 가만히 2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업무용 휴대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나오죠. 업무용 휴대폰을 회사 상사랑 여직원 사이에 그것이 뭐 애인 간의 대화든 아니면 성범죄를 은폐하려는 대화든지 간에 업무용 휴대폰을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지금 낮다. 만약에 없앴다고 하면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걸 없애면 없앴지. 그래서 뭐 아직 좀 검찰발 소식을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저는 이거 가지고 영장이 새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봐요. 백성문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은 영장 기각된다. 이쪽으로 거셨고 우리 이정열 판사님. 표정이 또 안 좋으셔. 그러니까 속마음과 방송용을 분리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알려들 하세요. 자꾸 방송용.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재미없어요. 본인만 재미없어요. 본인만. 그러니까 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 백 변호사님께서 너무 제 생각하고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덧붙이자면 이겁니다. 지금 이번 재청구 단계에서 검찰이 주로 그 설명을 하고 자료를 낸 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는 둘째치고 더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러면은 이 피의자가 이 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그런 상당한 의심이 드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을 때 당시 영장전담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범죄 사실에 대한 그 소명 정도를 보니 이것만 가지고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생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도주의 우려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던 게 아니고 범죄를 저질렀는지부터 좀 잘 모르겠다. 그러니 나도 잘 모르겠는데 증거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방점이 있었는데 지금 검찰에서 이번에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에서 되게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거는 곁다리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의심이 드냐면 이거는 이런 정도라면 오히려 검찰이 일종의
정치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예. 그러니까 왜요? 당연히 지금 그냥 쉽게 봐도 지금 범죄 사실 증명이 안 됐다는 게 법원의 요구인데 왜 증거인멸 우려를 가지고 재청구를 하느냐. 이거는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느냐. 어떤 목적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미투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태클을 거는 집단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검찰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일종의 디스플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희정 구속은 별 관심이 없고. 그렇죠. 안희정 구속에 관심 있고 없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어떤 사실 정치인이 피의자기 때문에 정치 문제가 안 나올 수는 없는데 그 안희정 지사 찬성 반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한 2년 정도 돼서 국정농단 사건도 그렇고 지금 미투 사건도 그렇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에서 영장도 안 치긴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런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우린 친다. 그래야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판단은 법원에 맡기겠어. 이거죠.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그다음에 뭐 미투 사건, 또 여러 가지 뭐 사건들 전부 다 무조건 영장을 다 쳐요. 그건 아마 검찰은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한 거죠. 공을 법원으로 넘기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영장도 안 치면 니네 수사 뭐 했냐? 압수수색 4번 했잖아. 4일 동안 오피스텔 뒤진다고. 근데 이것도 못해?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담을 좀 오피스텔 뒤져서 나올 게 없었는데 그때 사실 압수수색 할 때부터 이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인데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면 뭐가 나오지? 거기에 뭐 기록을 해놓은 것도 아닐 거고. 일기에 오늘은 내가 강제로 위력을 사용해서 뭐 이런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기에다 뭐 기껏해야 그때 확인한 게 결국 안희정 지사가 먼저 들어가고 김준 씨가 나중에 들어가더라. 저 CCTV 확인한 게 다예요. 근데 그걸로 위력 입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도 약간 성범죄 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거는 참 희한한 일인데라고 그때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결국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두 번째 피해자 그 조사 다 끝났는데 왜 영장 기재 범죄 사실 추가 안 시켜? 뭐 이런 여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검찰이 입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예.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랬으면 두 번째 고소인 조사 끝났습니다. 안희정 지사도 지금 추가로 안 부르잖아요. 그 관련해서. 그럼 그게 다 끝났는데 그걸 못 넣는 건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 저번에 1차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이거 가지고 충분히 된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이런 평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두 번째 범죄 사실이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이게 부도덕적이고 나쁘다라는 거하고 범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범죄라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 게 아닌가 했는데 역시 맞는 것 같아요. 그 검찰도 내심 이 사건은 뭐 불륜에 국한된다. 뭐 처벌할 수 없는 불륜에 국한된다라고 보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보기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만 그냥 순수하게 법률가적 관점에서 보자면 백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아니 지금 법원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A인데 왜 자꾸 B에 천착하냐 집중하냐라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세 분 다 영장 재청구가 됐지만은 기각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하고 취지만 취지는 비슷하다. 이거 결론을 한번 또 내주시죠. 방송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언을 안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아주 지금 뜨거운 이슈들이 많은데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재조사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이 사건이 선정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딱 사전조사 대상에 선정이 된 거고요. 여기서 사전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나중에 본조사 대상으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에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과거사위원회에서 지금 재조사한다는 건 수사에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검찰이 그동안 잘못한 것을 찾아서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그릇된 관행을 만들지 말자 이런 취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아쉬워하는 본인이 변호사 시절에 맡아서 유죄가 나왔던 사건인데 이제 그런 사건처럼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고문이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그렇게 강압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만들었던 사건들은 우리 이런 거 다 밝혀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굉장히 좀 미심쩍어하는 게 많았잖아요. 왜 그때 장자연 씨가 유서에 남겼던 뭐 언론사 사장부터 각종 무슨 유력 인사들 아무도 처벌 안 받고 그때 대표하고 매니저만 처벌받았거든요. 그게 뭔가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사람들이 이건 좀 불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은
이게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전조사 대상에 선정이 된 거죠. 당시에 그 수사 상황 그 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 이런 지적도 적지 않고요. 아마 글쎄 그때 장자연 씨가 살아있으면서 요새 미투 폭로하듯이 아마 그렇게 폭로를 하셨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범죄 두 가지거든요. 저 성매매 아니면 그러니까 어쨌든 관계를 가진 게 맞으면 그러니까 일단 가정입니다. 관계를 가진 게 맞으면 성매매고 그게 강압으로 했으면 이제 성범죄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성립한 범죄 두 개인데 크게 보면 뭐 무슨 두 개인데 그 피해자인 장자연 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모 있는 그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 수사해가지고 야, 너 메모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 그때 이렇게 했지라고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한계가 좀 있었어요. 물론 뭐 다른 어떤 무슨 뭐 유력 인사를 덮었네 뭐네 뭐 하는 것도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인 근본적인 바는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장자연 씨가 요새처럼 1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과 같이 사실 사회 분위기가 조금 다를 때니까 쉽진 않았을 텐데 그때 만약에 장자연 씨가 만약에 이제 살아계신 상태에서 지금처럼 미투 폭로를 했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아이고 참 달라질 수 있어. 그야말로 위력에 의한 그 성범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자연 씨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진술을 하고 피해자 진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써놓은 유서 물론 설마 그런 경우에 거짓말을 쓰겠어라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수사하고 처벌로 가는 거는 좀 별개 문제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성완종 리스트 결국 그거 다 인정 안 됐잖아요. 그게 분명히 이제 피해자나 그런 사실을 폭로하는 사람이 실제로 증언을 해야 그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겼던 수사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력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부 조사고 일부 조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 사람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 검찰이 몰랐다고 하거나 이거 어떻게 밥만 먹어갖고 또 사람을 오라가라 해 뭐 이런 얘기들 사실 일반 대중 서민들이었으면 뭔가 의심이 있으면 다 부르잖아요. 근데 좀 유력한 사람이니까 밥만 먹은 거 가지고 어떻게 오라가라 해라는 그런 얘기들은 일단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뭔가 좀 차별대우, 특혜, 범합회 평등이 좀 어긋난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재조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또 지금까지 선정된 13건을 보게 되면은 그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사건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재조사한다는 것이 그냥 그 당시 수사가 이게 수사가 아니라 재조사라는 거는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때의 수사가 제대로 됐었는지 이런 것들. 네, 그렇죠. 만약에 재수사 그 당시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재조사 결과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처벌이 다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90년 사건이고요.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 사건 72년도 사건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이런 잘못된 것을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리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도 확인시켜 드리자. 이제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강요죄가 가능성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강요죄 같은 경우 일단 공소시효가 다 완료된 상황이고 이제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뭐 그럼 일단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경찰 상대로 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네, 그렇죠. 뭔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 처벌은 못해요. 수사했던 사람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게다가 또 과거사위원회 활동이 9개월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건들 또 옛날 사건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9개월에 2년도 인력도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하게 되면 만약에 저보고 하라고 아마 뭐 이정일 부장님 하셔도 마찬가지일 건데 수사 기록 왕창 갖도록 그걸 읽는 거거든요. 기록을. 글쎄 기록만 읽어가지고 그 당시에 뭘 잘못해 나올까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이제 법적으로 판단이 끝나고 잘못된 재심으로 바로 잡은 경우들도 있어요. 아까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재심으로 무죄 나왔죠. 그러니까 강기훈 씨 유서 대표 사건도 재심으로 아마 바로 잡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심으로 이미 바로 잡혀졌기 때문에 검찰이 그때 어찌 됐건 간에 그게 고의든 과실든 간에 수사를 잘못한 거는 나온 거예요. 법적으로 판단이 끝난 겁니다. 법적으로 판단이 끝난 걸 지금
다시 저는 왜 하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억울한 사람의 어떤 누명을 풀어줄 수 있다면 명예회복, 명예회복을 해줄 수 있다면 하는 게 필요한데 이미 다 재심으로 바로 잡힌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거를 과거사 진상조사라면 진상이 안 나올 건데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시키는 게 아까 그 요거 좀 정정해드리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재심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본인이 했던 사건 중에 제일 정말 안타깝다. 이거는 분명히 무죄인데라고 해서 이거는 박준영 변호사 이제 재심이 들어갔고 아까 72년 사건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 사건은 15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으로 이제 무죄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심으로 바로 잡힌 거는 굳이 이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좀. 네. 그래도 잘못 수사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요. 자, 어쨌든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 만약에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수사 부실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 말하자면 장자연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받고 있는 사람들을 소환해서 재수사한다든지 이런 일은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성폭행 정도 수준의 내용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건 공소시효가 완료 안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성폭행이라도 2008년 문제니까. 아 그렇죠 또. 우리 항상 2013년 전이면 친고죄 비친고죄 고소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처벌을 못 하죠.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뭐 약간 소설을 섞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스스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성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위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무부에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오히려 검찰이 상당히 법무부를 무시하고 오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하지 않습니까? 원래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법무부를 보면 어떤 관계냐면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 학자 출신입니다. 사법시험 안 치셨죠? 검찰 출신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검찰 업무와 관련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 사법시험 안 봤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대하듯이 아니 사법시험도 안 본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에 검경 수사권 뭐 논의하는데 법무부가 검찰을 패싱했다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거기 왜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검경 수사권 독립은 정무적 정치적 결단의 차원이 정책의 차원이거든요. 검찰이 스스로 당사자라고 주장하는데 당사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경찰청장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검찰이 스스로 건방지고 오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지 절대로 여기에 있어서 뭐 검찰이 어떠한 목소리를 낸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결국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뭘 하기 위한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검찰 내에 존재하는 적폐 세력들을 잡아내자는 조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소시효 다 지났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옛날에 수사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아직도 권력을 잡고 법무부를 흔들려고 하고 있잖아. 저는 그렇게 소설 섞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잘못된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경종이요? 절대 경종 울린다 그래서 반성할 집단도 아니고요. 검찰 내 적폐 세력들 그럴 사람들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거꾸로 트리는데 목적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반성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선영님, 공소시효 없애는 청원을 해야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공소시효 때문에 단죄하지 못한다면 법이 무슨 의미인가요? 공소시효는 왜 있는 겁니까?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시간이 왕창 지나게 되면 증거가 있어야 처벌하는데 증거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하느니 그냥 깔끔하게 뭐 수사하고 재판에서 무죄를 하는 것보다 기간을 정해서 그걸로 그냥 끝내버리자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요. 편의를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공소시효 제도가 있음으로써 내가 언제든지 잡혀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라는 이제 범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공소시효 기간 동안 심적 고통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처벌의 하나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효 제도를 둔 건데 지금 두 개 다 사실 의미가 없어졌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특히 우리 많이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겠지만 DNA가 발견되는 경우.
이건 뭐 증거가 그냥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첫 번째 근거는 사라졌고 두 번째는 워낙 이제 뻔뻔하고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심적인 고통을 받겠느냐.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제도는 폐지해야 된다는 논의가 상당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주의 기술도 굉장히 진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은영님도 수사를 잘못해서 한 사람 인생이 망가졌는데 왜 잘못된 건지 알아야죠라고. 그러니까 도주의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외국으로 많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도망간 경우는요 다 공소시효 정지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 나는 피하려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이민 가서 살라고 간 거거든. 이런 경우에도 공소시효 정지되는 거로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군요. 뭐 도망가도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3변 시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측을 두 가지 하셨어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이거 세 분 다 기각되는 걸로 이제 방향을 잡으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이정열 판사님은 22년 6개월, 22년 6개월, 제가 25년, 27년 6개월. 김태현 변호사님은 27년 6개월. 교수님께서는 30년. 네, 저는 다 2년 6개월 차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한 20년형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너를 없애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 쑥 끼어 들어가지고 몇 마디 하느라 지금 노래를 못 듣잖아요. 노래 듣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불러요 그럼 하나. 이거 뭐예요? 이문세의 파랑새를 띠리띠리띠리 이렇게 하는 거죠? 파랑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지 말래요. 노래 무지 못해요. 알겠습니다. 자, 모레 금요일 낮 2시 10분부터 SBS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셔야겠네요. 끝난 다음에 김태현 변호사님이 또 해설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날 아마 제 스케줄 되면 SBS 이 방송국에 6시간 있을 예정.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저녁 6시 7시 때 이제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3부에 또 이정열 판사님하고 김태현 변호사님 자리도 요렇게입니다. 자, 여러분 SBS와 함께 하시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충실한 해설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3변 시대 김태현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이정열 전 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4부에서 지선이네 김용민의 정치쇼 4부 지선이네로 왔습니다. 지선이네 지방선거의 줄임말 지선이네. 수요일 4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판세와 변수를 따져보는 시간인데 자, 윈지코리아 박시영 부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오늘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택수 대표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방송 데뷔를 SBS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러브 FM.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길 건너에 있는 CBS에서. 나가세요. 저기 가세요. 목동에서 데뷔하셨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그 광역단체장에 해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역단체장이 3명 이상 경선하는 지역이 6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당선자로 정하는데 반면에 이제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상위 2명, 2명에 대해서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반 득표자가 나오게 만드는 게 결선 투표제거든요. 사실 정부 개헌안을 보니까 말이죠. 결선 투표안이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대표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다. 왜냐하면 유권자의 반이 지지를 해줬을 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또 사표 방지 효과도 있고 또 이제 대개 보면 후보 단일화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야 후보 단일화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억제 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개헌 발의안에 포함된 내용이고 실제 해외에서는 결선 투표 도입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결선 투표 도입에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왜 갑자기 바뀌게 된 건지 아무래도 결선 투표를 안 하면은 안 될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죠. 네, 이제 과열 경쟁 후유증을 우려해서 그동안에는 결선 투표에 대해서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다가 사실 당 바깥의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 출마를 오늘 선언했죠. 지난주부터 그런 관련된 소식이 나왔었기 때문에 문제는 박영선 후보라든지 아니면 우상호 후보가 이 양보론 프레임에 갇히면 박원순 시장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출마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민주당 내에서 이 경선이 흥행하지 못하면 지난 그 19대 대선 때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2.3%를 득표했는데 당시 안철수 후보가 22.7%를 득표했고요. 홍준표 후보가 20.8%를 득표했습니다. 합치면 43.5% 1%포인트 가량 야권 후보 합친 숫자가 더 높거든요. 이렇게 나갔다가는 2010년 오세훈 시장이 그때 박빙으로 그러니까 격차는 굉장히 컸었는데 경선이 흥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명숙 후보를 겨우 어렵게 이겼습니다. 그런 판이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부자 몸조심 같은데. 네, 그렇죠. 부자 몸조심.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선거 기조를 유지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과열과 혼탁 우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아니라는 거 아니냐. 추 대표가 그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했고 어쨌든 이 결선 투표를 도입하면 사실은 흥행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시선과 관심을 끌어모으겠다. 이런 어떤 치열한 경선 기조로 당의 경선 기조를 좀 바꾼 거고 말씀하신 대로 2, 3위권 후보들이 사실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 개헌안까지 포함된 마당에 이번 지방선거에 도입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어떤 반론도 만만치 않았죠. 1987년도 대선 돌이켜 보면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36.6%로 굉장히 저조한 득표율로 당선이 됐잖아요. 나 이 사람 30%로 대통령 됐습니다. 믿어주세요. ISDJ가 만약에 단일화 했었다면 혹은 결선 투표자가 있었다면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은 어려웠던 선거였는데 아무튼 우상호 박영선 이 두 후보는 이번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이제는 한 가지 희망이 생긴 겁니다. 2위 후보가 3위 후보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경선이 끝난 후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전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전의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 이게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어느 정도 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많이 떨어져 있으면 3위 후보의 표가 압도적으로 2위 후보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대개 보면 60%에서 70% 정도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위가 격차가 예를 들면 5에서 10% 정도는 좀 붙어 있어야 이게 이제 3위 후보 표를 많이 얻어서 역전이 가능한데 표 차이가 좀 크게 나면 역전하기 좀 어렵죠. 서울이나 경기 박원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워낙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득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여론조사 발표된 것들이 1강 1중 다약 구도였었거든요. 물론 이제 민병두, 정봉주, 정청래 이 후보들이 지금 탈락하면서 1강 2중 구도로 지금 압축이 됐는데 최근 여론조사가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격차로 줄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박시영 부대표님 얘기대로 한 10% 안팎까지 만약에 줄어들었다면 결선 투표가 꽤 흥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2위 격차가 10% 이내로 10% 포인트 이내로. 그게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그다음에 광주, 전남, 대전 이런 한 4곳 정도가 상당히 관심거리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시영 부대표님 그리고 또 이택수 대표님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결선 투표제로 뭔가 판에 대반전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당장 내일 지방선거가 있다면. 내일 하면 뭐 반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TV 토론에도 한번 열리고 어쨌든 이제 분위기가 좀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보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경선 때까지. 그러니까 보름 동안의 캠페인을 어떻게 전개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박원순 시장을 뒤엎기는 사실상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2위 후보가 그동안에는 박영선 후보가 좀 앞서 있었는데 최근에 우상호 후보가 막 치고 나오는 속도가 있어서 실제 이제 조사 결과 아직 발표가 안 돼서 내주 중에는 아마 이제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거의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발표가 될 것 같고 그걸 보면서 어떤 또 흐름이 하나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택수 대표님께서는요? 서울, 경기 모두 판을 뒤엎기는 어려운데 둘 중에 한 곳 정도에서는 결선 투표에 의한 판의 흔들림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군데 중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밝히기가 어려운 그래요? 입장이라는 거죠. 예. 서울은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둘 중에 한 군데는 흔들릴 수 있다. 저는 사실 서울과 경기보다는 아까 했던 인천이나 광주, 전남 아직 관심들은 많지는 않지만요. 대전이나 이런 지역들은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차이가 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광주도 강기정 그 민영배 최영호 단일화를 해서 강기정 후보가 나섰기 때문에 이용섭 전 의원과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이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전 경기도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전해철 후보의 추격이 상당한 걸로 또 파악이 되는데 또 이재명 시장이 원체부터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단 말이죠. 당내 경선에서 결선 투표제가 미칠 여파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약에 오늘이 투표일이라면 결선 투표가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원 쪽에서는 전해철 후보가 의원이 상당히 약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원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어떻게 왜냐하면 당원 명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당원 여론조사 결과가 깜깜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유권자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차이가 아직은 상당히 현격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만약에 한다면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득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고 또 TV 토론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야당 상황 보겠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보면은 올드보이들을 영입했다.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올드보이라니 그러면 어르신들 정치하지 말란 얘기냐? 라면서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이인재, 김태호 뭐 나이를 갖고 올드보이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워낙에 알려진 얼굴 이름이다 보니까 뭐 그래서 신선하지 않다 이 차원에서 올드보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한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상 간판으로 나오게 됐단 말이죠. 지방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특징으로 보면 한물간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있죠. 사실은 잊혀진 분들이 많이 좀 다시 등장했는데 어쨌든 행정 경험을 좀 갖춘 분들이에요. 도지사를 한 번씩 다 해당 지역 아닌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도지사를 해봤던 분들이고 그러네요. 대선을 뛰어보려고 노력했던 분들도 포함될 정도로 좀 중진급 의원들이죠. 그렇죠. 전직 의원들이고 아무리 올드보이라도 이분들 모르는 한가닥 했던 없어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현역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현역이다. 이제 이 노림수도 있죠. 원내 일당을 향한 홍준표 대표의 노림수도 있습니다. 현역들을 출마를 시키지 않고 비현역으로 다 했거든요. 지금 의석차가 5석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변수를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김문수 후보하고 이인재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태극기 부대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발언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보수라고 일컫는 강경 보수 세력들을 흡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 보이고요. 또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확장력, 중도층을 확장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또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경남의 김태호 이분은 상당히 스킨십이 강하고 바닥의 선거를 상당히 잘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총리 지명을 받았다가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낙마한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경남 같은 경우는 약간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서울은 좀 고전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충남에서는 지금 안희정 지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한 게 아니죠. 어쨌든 그 일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충남의 판세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인재 전 지사 전 의원이 어느 정도로 치고 나갈지 물론 민주당에서 아직 양승주 복귀한 두 분 중에 누가 이제 아직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충남은 좀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택수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이 김문수, 이인재, 김태호 이 세 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김태호 전 지사의 경우에는 당시 이제 지난 대선 때 경남에서 문재인, 홍준표 득표를 비교해 보면 홍준표가 37.2%를 경남에서 득표를 했고요. 문재인 당시 후보가 36.7%, 0.5%포인트 홍준표 후보가 앞섰거든요. 한 10,000표 차이였죠? 네. 그래서 김태우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또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또 김경수 후보를
박빙 5%포인트 격차로 4.2%포인트 격차로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간신이겠어요. 네, 그래서 김태호 후보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인재 후보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지금 큰 당에서 역할이 없기 때문에 잊혀져가는 정치인들 중에 한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양승조 복귀왕 후보하고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격차가 과거 안희정 혹은 박수현 후보보다는 크지 않단 말이죠. 많이 좁혔다는 얘기죠. 잘하면 이쪽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가 지난 대선 때 다른 지역에서는 2위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3위를 했거든요. 그래요? 안철수 후보한테 뒤쳐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여전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인데. 서울. 김문수 후보는 더군다나 이제 경기도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지지도는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대구 북구를 당협위원장 신청을 하면서 본인이 TK의 적자라는 이미지를 지금 내세우려고 하거든요. 옆에 김문수 후보가 있으면 조금 걸고치기 큽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서울로 올려보내고 어떻게 보면 상방시키는 거죠. 그런 1타 2피해 전략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김문수 후보의 또 장점을 보자면 1996년도 총선 때 이른바 부천대첩이라고 하는 박지원 후보 당시 이길 거라고 거의 대부분 생각을 못했는데 박지원 후보를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박지원 의원은 또 최근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질 것이다. 김문수 후보 등을 애써 무시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패배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의미가 담긴 김문수 전 지사가 그래서 그 김문수 전 지사는 단일화 카드일 뿐이다. 결국 안철수로 단일화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조금 뭐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레이스를 밟아가면서 지지율을 유심히 보겠죠. 왜냐하면 3자 구도일 때 예를 들면 그 민주당 후보가 50%를 돌파한다면 넘어서고 둘이 단일화하더라도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결국 보수가 재편되게 돼 있거든요. 해쳐모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을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둘이 단일화해서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죠.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지난번에 서울에서 대선 때 22.7%를 얻었고 유승민 당시에 후보가 7.3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둘이 합치면 30%거든요. 그러니까 30%는 내가 기본 먹고 간다. 가지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안철수 지난 대선 때 찍었던 분들 중에 이탈한 분들이 많거든. 실망을 해서. 그리고 또 유승민을 좋아했던 분들이 꼭 안철수 후보를 그대로 지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탈표도 있고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을 홍준표를 찍었던 당시 층 중에 일부를 안철수 후보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 다자구도에서 지금 시점에서 한 15%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고 본선이 들어가면 뭐 20에서 25%까지는 올라갈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과연 자력으로 30%를 넘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가 끝까지 완주한다면은 15% 넘겠죠. 김문수 후보요? 서울에서. 15%는 돌파할 가능성이 있죠. 뭐 20%도 넘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후보가 서울에서 20.8%를 득표를 했고 지방선거의 특성은 또 투표율이 낮다는 겁니다. 50% 중반 후반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보수표가 훨씬 더 많이 결집하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20%를 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오늘 아침에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의 시대, 혁신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약속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위선과 무능이 판치는 세상을 서울시에서 혁파하겠습니다. 왜 웃습니까? 툭 치면 나오는군요. 근데 이제 안철수 양보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양보론은 같은 편이었을 때 양보론이 나옵니다. 옛날에 박원순 시장하고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는 같은 편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양보론이 나오는데 지금은 상대잖아요. 다른 진영에 서로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김문수 후보한테 양보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쪽과 가까우니까 보수 쪽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K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부산은 오거돈 후보로 민주당이 이제
공천을 확정했고 경남은 또 김경수 현 의원. 네. 자, 두 분이 나서게 됐는데 어떻게 전망이 지금 되세요? 일단은 경남이 어쨌든 PK가 최대의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흔히 말하는 친문 네티즌들 이런 인사들은 전부 다 지금 보면 경남 연구자를 벌써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정도로 김경수 의원이 사실 대통령의 복심이고 정치적 위상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과거와 달리.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 선거가 상당히 뜨거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선거에서도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됐는데 사실 오거돈 후보의 경우는 안정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지도 높고 다만 이제 약점은 역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부산의 20, 30대의 이 젊은 지지층의 열기를 투표 열기를 선거 열기를 어떻게 끌어모을 수 있느냐. 그게 오거돈으로 가능하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해운대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어떤 인사를 낼 거냐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다만 이제 오거돈 후보의 경우는 5, 60대 확장력이 분명히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서병수 지금 시장과의 가상 대결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오거돈 후보가 좀 많이 앞서 있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화되면 좀 더 좁혀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숨은 보수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PK가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총선하고 이번 지방선거를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당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큰 격차로 당선이 됐고 그 여파로 2008년 총선도 당시에 새누리당이 큰 많은 의석을 차지했었죠. 지금 시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높은 지지율을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높은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 때문에 오거돈 그다음에 김경수 후보가 지금 여론사에서도 많이 앞서가고 있고 실제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밴드웨건 효과인데요. 오거돈 후보나 김경수 후보 다 아쉽게 지난 선거 때 석패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이 두 후보를 좀 밀어주자 이런 밴드웨건 동정 표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거돈 김경수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산에서의 지난 대선 득표를 보면은 문재인 39, 홍준표 32, 한 7% 포인트 문재인 후보가 앞섰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오거돈 후보의 이제 승리 가능성이 지난 선거 분석을 해봐도 조금 높아 보이는데 이 경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후보가 경남 지사를 했기 때문에 0.5% 포인트 더 문재인 후보보다 득표를 했던 지역이거든요. 도농 복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명도가 선거에 미치는 여파가 매우 커요. 큽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지역인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 이런 데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김태호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이 경남을 본인의 재신임하고 연결을 했거든요. 경남 선거 결과를. 근데 과연 홍준표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게 김태호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요? 둘이 그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좀 지켜봐야 겠습니다.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스킨십이 좋아서 지난 선거 때도 김경수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막판 역전을 했던 것이 워낙 유권자들하고 이 소통을 잘하는. 그러니까 이 김문수, 이인재, 이 김태호 이 세 후보가 좀 오래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워낙 현장에서 잘 유권자들하고 소통하는 선거를 이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위협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인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 현실에서 그 얼굴이 많이 알려지는 사람은요 유능하게 비춰집니다. 뭐 그 내용 어떤 정치를 했는지 또 어떤 말하자면 지역구에서의 실적이 있는지 이런 거 안 따지고 어쨌든 거물급이죠. 얼굴이 많이 알려지면 또 높은 직함에 올라가면은 일단 무조건 먹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올드보이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낡은 행태가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유권자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번 선거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지방선거 국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움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